안녕하십니까, 조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더비엄에서 부동산 공법을 제가 맡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법 양이 많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꼭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또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 정렬하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먼저 입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떤 초보적인 용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 비임을 통해서 입문을 몇 가지 보고 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 보시죠. 자, 기초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보고 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우리는 시험이 합격입니다. 다음에 26일날 10월 26일날 시험을 보시는데 10월 26일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보시면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시간 정도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합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요, 안정적인 점수가 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점수가 60점인데 공법은요, 여러분들 70점, 80점인데 사실 나오기 힘듭니다. 힘드니까 60점 정도만 점수를 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저번 시험에 25회 때였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도 실제 보시면 딱 2분의 1까지입니다. 2분의 1까지 해서 딱 20문제 정도는요, 기출되었던 테마에서 반복이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의 출발도 기출이고 마지막도 기출로서 확인하시면 충분하게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항상 정확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런 기출의 선택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점을 위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선택하시면 그걸 믿으시고 집중을 또 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너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이해하신다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 중에서 꼭 잘 나오는 파트를 중심으로 선택하시고 선택되지만 집중 반복하시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들을 믿으시고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선택은요, 제가 합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되어지면 집중과 반복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반복입니다. 선택과 반복입니다. 강조합니다. 보시고, 자, 저희 시험은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1차 시험과 2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날에 다 동시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있지만요, 1차에 합격하셔야 2차를 채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차는 보시면 민법과 부동산 학교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기 40문제씩 있겠죠. 자, 1차 과목들은 말입니다. 전문성 평가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덕목, 소양을 평가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양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소양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 이제 전문성 심사를 통해서 우리 정이 주어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보니까 2차는요, 부동산 공법이 있고 공시화세법이 있고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각기 40문제씩인데요. 저는 여기서 부동산 공법을 준비를 합니다. 2차는 전부 다 전문성 평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업 가시면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어떤 전문성을 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니까 특히 공법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법을 마다 준비하는데 이 공법이라는 파트는 말입니다. 지금 시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법이니까 공법을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은 든든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자, 부동산 공법이었습니다. 저는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이 부동산 공법인데,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 공법이니까 첫 번째 부동산이란 무엇이냐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해서 보시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산, 물건 산자입니다. 동, 움직인다 요 얘기입니다. 풀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다리가 크고 제일 묵직한 것이 뭐냐? 토지입니다. 토지,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요 땅에다가 딱 붙어있는 정착물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정착물들, 나무, 공작물, 다리, 궤랑, 철도 참 많이 있지만 제일 흔히들 자주 보시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데 지붕이 있는 각종 어떤 축조물들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것인데 이런 건축물들을 주로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그 정착물 가운데서도 이 토지란 어떤 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건축물을 가장 여러분들이 즐겨 또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저희는 딴 건 다 빼고요. 토지와 건축물이 저희한테 부동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와 건축물, 특히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이 자원들을 누가 매수를 합니다. 개인들이나 사적인 자들이 매수를 해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합니다. 하는데 이 토지에 이 제한받는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토지 위에 짓는 건물들 마음대로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사항들과 건축물에 관한 사적인 이용 사항들을 바로 공법이 나옵니다. 공법이 뭐냐 하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이런 사적인 토지 이용들이 제한된 한정되어진 이 자원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규제하자라고 만든 법 체계가 바로 공법이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사적인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만든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규제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자들, 즉 행정청에서 이런 법에 위임받아서 법을 집행하면서 이들의 어떤 사적인 토지 이용을 규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하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사적인 토지 이용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공익의 차원에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행정청에서 규제하는 법체계가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하면 부동산이란 요 제한된 이 자원들을 정말 좋은 뜻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이용케 하겠다는 것이 요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법률입니다. 법률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법률 하면요 약 1200개 정도의 종류의 법률이 있다 합니다. 엄청 많죠. 보통의 분들 아시는 법 보시면 보통 20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요 많은 법 가운데서도 우리 부동산 현상을 규제하는 법률은요 요 중에 딱 10%입니다. 한국은 토지사항이 좀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규제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120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요걸 다 아시면 참 좋겠는데 실제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개사분들이 하시는 업무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법률을 선택해서 6개 법을 가지고 따로 시험 과목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 바로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보십니다. 자,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부동산 공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중개사 하시면서 요 법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요 법은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게 하겠다는 법에 체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토지를 소개하고 또요, 개발을 또 많이 합니다. 할 때 그 준칙이 되는 법이 뭐냐? 바로 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그 이용입니다. 이용하면 우리가 보시면 개발도 할 수 있고 정비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가 있는데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존할 때 보시면 앞에 수립이 되어져 있는 계획에 맞게 하라라는 의미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땅은요, 이 계획에 의해서 이용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를 소개한다, 또 건물을 알선한다 할 때 이 건물의 이용 방법이 이 계획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이걸 위해서 바로 중급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 줄임말이 있습니다. 법에서 국토계획법이라 불러라 이렇게 줄임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많이 불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토지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이용케 한다라는 의미의 법률 참 중요합니다. 물경 시험 떠보시면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제일 앞에 있는 법률 목차입니다. 목차니까 다들 많이 보시고 중요함을 아니까 많이 보십니다. 많이 보시니까 이 어려운 법률에서 대개 다 보시면 8문제 이상은 대개 다 득점을 해내십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밑에 있는 법보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법인데 불구하고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많이 보면 장사가 없습니다. 많이 보는데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는 정도의 비중을 밑에 같이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점수가 훌륭하게 80점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두 번째 법률입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용사항에 보시면요. 보시면 뭐 개발을 한다. 없는 곳에 무엇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또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비. 있는 곳을 다시 갖춘다. 재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할 때 규모 크게 합니다. 아주 크게 할 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동탄, 판교 등의 사업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바로 만든 법입니다. 이 큰 사업을 위해서 다시 신도시 개발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 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사항 중에서 규모 큰 어떤 신개발 사업을 할 때 이에 대한 모든 절차와 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이런 법 나옵니다. 요것도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법. 요건 뭐냐면, 요건요, 여러분들 흔히들 재개발한다 또는요, 무슨 재건축한다는 말을 많이들 듣고 계십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있던 곳이 낡아서 낡은 요 장소를 철거해서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은요, 낡은 곳을 다시 철거해서 재개발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요 법도 보시면 따로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원칙은요, 개발과 정비사항도 국토계획상의 이용에 관한 해서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양이 많고 복잡하니까 따로 법을 만든 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어지지만 요 네 가지, 세 가지를 합치면 물령 24문제입니다. 전체가 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는 법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에 관한 이용 계획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사항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건축법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개발하시고 정비하실 때 보시면 각종 어떤 기반시설도 알기도 하지만 또 많이 하는 것이 건물의 건축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의 건축이 되어지는데, 계획대로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 건물 자체가 각종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건물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탄생될 때 이 건물에 필요한 각종 어떤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 따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에 탄생될 때 이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한하기 위해서 건물 자체에 붙는 공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인데 이것은요 7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목차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목차 가운데에서 중요한 쟁점을 한 가지만 파악을 딱 해 놓으시면요, 요 7문제에서 6문제씩 다 점수를 100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법이 좀 쉬운 법인데 좀 암기하시면 금방 점수가 나오는 법인데 불구하고 좀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으니까 자주 못 보십니다. 못 보시니까 뻔히 눈 뜨고 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뻔히 저 문제는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덜 외웠다 또 덜 파악이 되었다 해서 틀리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하실 때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계획법 토지에 관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입니다. 요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개발 정비 또 뒤에 나올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국토계획법을 항상 잘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또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넘어가시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가장 중요한 어떤 토지에 관한 이용공법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해서 붙는 건축공법의 첫 번째 출발,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세요. 자, 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약 28가지가 있습니다. 이 많은 건물 중에서 여러분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겠죠. 이런 단지의 탄생을 위해서 따로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법입니다. 이건요 건물 가운데에서 아파트 단지만의 탄생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것도 7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법보다 더욱더 쉽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좀 봐놓으시고요. 주택법은 천천히 요 공부량의 2분의 1만 공부를 딱 하시면요. 요 7문제 마찬가지로 각기 6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점이 쉬우니까 여러분들은요. 건축법을 먼저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요 법 보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편에 있지만 뒤편에 있는 요 두 문제가 두 법이 14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 가운데 있는 이것보다 훨씬 양이 2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양 작고요.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쉬우니까 국토계획법 요거하고요. 건축법 요것을 주택에 보시고 그 다음에 득점을 위해서는요. 주택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나서 개발 정비는 저희 강사들이 짚어주는 부분만 딱 보시면 전부 다 3문제 반타자식은 다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고요. 건축법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보시면 훨씬 더 점수가 내게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농지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농지법.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용에 관한 사항들 보시면 개발도 있고요. 정비도 있습니다.
또 많은 건물도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용사항에는요, 우리가 그 일대를 후손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보존할 곳이 참 많이 있어요. 뭐 해양, 뭐 산지, 생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산지, 해양, 강, 하천 잘 취급 못합니다. 못하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농지를 많이 거래 취급을 하십니다. 농지법, 이 농지에 관해서의 어떤 소유자가 누구냐? 농지를 누가 소유한다? 농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어떻게 보존한다? 농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이 꽤 많은데 불구하고 이것은요, 나오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그런데 이 농지법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두 개 맞히기 힘듭니다. 또 대충 해도 한 개 이상 맞히기 힘듭니다. 또 안 해도 한 개 이상 맞히기 힘들다. 이 말은요, 안 해도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 한 개는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지법은요,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임박하시고 7월달, 8월달쯤에 설적 한 두세 번 봐놓으시고 몇 군데 포인트 잡으시고 조금 이어놓으시면 한 문제는 쉽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처음부터 농지법을 매차게 파신다. 농지 많은 곳에서 농지를 주로 취급하시는 분들 외에는 농지법은요,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배점을 국토계획법 가지시고요, 건축법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택과 개발 정비, 농지는 제일 뒤에 밀어놓으시면 수월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법이 구성이 딱 되어 있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시간들 아마 국토계획법들 여기 보십니다. 12시간, 다음에 개발법 6시간, 정비법 6시간, 건축법은요 7시간이 아니고 10시간 정도 할애합니다. 10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주택법도 보시면 한 8시간 필요합니다. 하고 농지법은 2시간입니다. 해서 보시면 한 4시간 정도 시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국토입니다. 참 커 보입니까?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 국토는요, 이렇게 10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죠? 중국보다 제가 5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이 큰 땅이 아니지만 한국은요, 토지 이용을 잘 규제하기 위해서 보시면 각종 어떤 시와군으로 다 구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크게 보시면 8도가 있습니다. 요 시와군을 아울러서 강원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서 8개 도가 있다.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8도입니다. 어떤 분은 8도 아니고 저 밑에 섬나라에 큰 도가 하나 있는데랍니다. 예,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요, 8도의 도가 아니고 따로 특별자치도 따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또 8도가 있고 또 우리 한국은요, 8도와 다르게 서울특별시입니다. 요건요, 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1특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에 보시면 인천부터 위시해서 인천부터 대전이 있습니다. 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있고 울산, 부산에서 6개의 광역시가 있고요. 다시 보시면 또다시 한 개의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세종시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바로 제주도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8도와 1특별시와 6광역시와 1특별자치시와 1특별자치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입니다. 우리 특별시 광역시 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69개의 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각종 어떤 우리 도 단위입니다. 도 8도 단위에서 보시면 76개의 일반적인 시와 80여 개 군 단위가 이렇게 편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각종 어떤 토지 이용 공법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행정 조직을 나누어서 각종 어떤 법률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하면요, 상당수의 어떤 그 법문 속에 보시면 대부분 첫 서두에 행정청 단위에서 먼저 어떠한 집행, 결정, 명령한다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토에서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이 일단 먼저 총괄 관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와 특별시, 광역시 또 우리 각종 어떤 시와 군 단위로 구분이 쫙 되어서 바로 공법을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법문 속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거의 매번 여러분 한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곧 10번 이상 나옵니다. 보세요. 1번 보시면 무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참 힘들죠. 한번 주어 일련대가 한 줄 넘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들이 관할국에 대해서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 말 딱 나옵니다. 또 보세요.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또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이요. 여기는 도시관리기획 것을 또 입안해야 된다. 라는 말로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 나오죠. 뭐 시도지사 또는요 시장 군수는 어떤 제안이 있으면 이 제안에 대해서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서 자, 반영할 때 그 제안서에 첨부되어진 각종 어떤 무슨 계획 도서와 무슨 계획 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자, 위에는 특별시는 밑에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탁 나오죠. 4번 보시면 다시 도시군 관리기관 또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또 대도시간에 대도시도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또 5번 보세요. 무슨 용도 지역에 관한 지정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가 결정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문장 속에서 토지 이용 공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법에 하명받아서 각종 어떤 무엇을 결정한다. 활용한다. 이 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청에 관한 구분이 우리가 먼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실천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각종 어떤 뭔가 집행 결정하는데 누가 하느냐 보니까 법에 위임받은 바로 행정청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보시면 다시 보세요. 자, 국토 관리를 위해서 행정이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전국에 모든 토지가 있습니다. 전국토가 있고, 다음에 요 국토 단위에서 다시 시와 도가 구분 딱 되어집니다. 시와 도입니다. 시와 도. 요 시는요, 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시는 양주시, 또요, 저기 어딥니까? 천안시 아닙니다. 아니고 큰 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다음에 부산 등의 광역시가 이게 포함됩니다. 또 보세요. 시 밑에 보시면, 인천 보세요. 인천시 밑에 보시면 각종 서구, 중구가 있습니다. 서구, 중구 있죠. 그 다음에 군이 있죠. 인천시 보시면 강화군, 옹기군이 있습니다. 또 도입니다. 도 보시면 다시 각종 어떤 군을 두고 있고 또 시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시면 가평군, 경기도 양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밑에 군과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국토의 모든 토지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의 위임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 단위에서 각종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입니다. 시도. 요 단위에서는 보시면요, 우리 특별시장,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각종 어떤 요 단위에서 토지 이용을 집행, 결정합니다. 다시 밑에 봅니다. 우리 구군시죠. 보시면 구군시마다 이제 시군 구청장을 두어서 요들이 결정해준 바를 이제 집행 결정을 좀 많이 합니다. 또 각종 어떤 인가가 마지막에 결정되어진 사항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행할 때 시군과 자율청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있습니다. 세종시 특별자치시와 제주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요들은요, 규모는 좀 작습니다. 작지만요, 그 위치가 어디냐? 시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란 표현이 딱 나올 때는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쪽엔 전부 다 밑에 시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요, 밑에 시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자, 요 시군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직접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라는 표현에 보시면 다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붙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시 가운데에서 대도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큰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인구 한 100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인구 100만 됩니다. 또 저기 됩니까? 안양시 인구 80만 됩니다. 이같이 50만을 넘어가는 큰 시를 시 가운데에서 큰 시다 해서 대도시라 부릅니다. 대도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체적으로 밑에 따로 구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특별시 밑에 있는 동작구 등이 아니고 수원시 가시면 팔달구, 무슨 영통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기 있는 시군구의 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시군구 할 때는요, 주민이 뽑은 시군구청장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팔달구, 또요, 영통구, 이런 거는 수원시가 임명하기 때문에 여기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를 두는 바로 큰 시가 바로 대도시인데, 이 대도시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요, 여기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나올 때는 도지사와 다르게 결정 권한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표현이 꼭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대도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분해서 모든 행정청이 구분이 쭉 되어져서 각종 어떤 공법에 관한 각종 어떤 법을 집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시도란 표현 나오면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한다 합니다. 또 대도시 하면 인구 50만 이상 가진 큰 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군구 하면 바로 시군구청장이 말하는데 앞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도 같이 붙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밑에 봅니다. 도시, 점군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도점군.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봐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시점군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팔도가 있고 각종 시와군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서울시, 서울시입니다. 또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 또 충주시입니다. 충주시고 또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이 있고요. 구미시가 있네요. 또 합천군이 있습니다. 합천군이 있고 부산시가 있습니다. 있어요. 잘 보시면요. 자, 우리 서울시와 충주시민은요, 인구 18만입니다. 18만이고요. 서울시민은 인구 1000만입니다. 1000만인데, 건 보시면, 더블 코어가 한 50분의 1 됩니다. 이 큰 인구 차이가 나지만, 잘 보시면, 면적입니다. 땅은 다 보시면 서울시가 되었던 충주도 면적은 비슷합니다. 보세요. 구미가 되었던, 합천되었던 땅은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획. 이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시.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각종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앞에 보시면 도시.군이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토지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좋은 토지 단위를 구분을 딱 해보니까 토지 범위입니다. 구분을 딱 해보니까 자, 서울특별시가 되었던 인천광역시가 되었던 상주시가 되었던 저기 진안군이 되었던 자, 보니까 여기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와 군 단위 지역들이 토지 범위는 비슷하더라. 이렇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비슷해요. 비슷하다. 하니까 무슨 계획자 붙는 앞에 붙는 도시 이 표현 딱 나올 때는요,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아닙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기 좋은 하나의 단위 토지 범위를 나누어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가 계획 세우기 좋은 토지의 단위다 해서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군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을 말합니다.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자치시와 자치도는요, 항상 모든 곳에 시도에도 포함되고요, 시군구에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특광시군에도 포함이 다 되어지니까 이 표현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시도란 구분과 시군구란 구분과 그다음에 특광시군 구분 이것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딱 나올 때는 무슨 계획을 세우기 좋은 토지 단위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십니다. 한번 쭉 보세요.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시도란 표현이 딱 나올 때는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도를 말하는데 그 속에 특별자치시와 자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군구 하면 이 표현 속에 시군구를 말하는데 또 특별자치시, 자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란 표현 딱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을 말하는데 여기 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곳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이 표현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인구 50만 이상은 큰 시, 대도시라 부른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네, 보시고요. 자, 먼저 또 다시 우리가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어떤 흐름도 먼저 또 파악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히 보시면요, 우리 한국의 법제는 먼저 헌법이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국민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국 헌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 헌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들이 있습니다. 약 1200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다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령인데 보통 법 한 개마다 보통 한 개가 붙어 있는데 아니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만약에 주택법이다 하면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하나 돼 있고요, 주택법 시행령도 있고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법령 또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 따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실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에서 아주 많은 그런 상의 또 시행령이 있어요. 다음에 이 시행령을 다시 또 세세하게 시행세칙을 정하기 위해서 행정각부에서 행정시행세칙 규칙을 또 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무슨 법의 시행규칙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건 전국토 단위에서 이렇게 공인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토지에서 다 이렇게 시행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이까지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지방자치마다 특색이 있는 그 식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자치에서 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조례라 부른다. 조례인데 여러분들 실제 중개업을 하시면요, 조례 이것을 먼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실제 조례에서 마지막에 정해준 바대로 이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요, 전국투의 통일적인 시행이 이루는 바로 우리 이 시행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률 중심에 공부하시고요. 시행령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시행 규칙상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보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